네, 여러분, 공무원 장학급제 소방직 과정 한국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재에 50쪽 정도까지 우리가 진도를 마친 것 같고요. 일단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고대 국가가 형성기하고 근데 각각의 그 나라별 좀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2세기, 백제 3세기, 신라 4세기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를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발전기는 뭐 한강 유역국 같은 걸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백제 4세기, 그 다음에 고구려 5세기, 그 다음에 신라 6세기의 순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아무리 그래도 내가 바빠서 이거 안 하는데 그냥 써야 되겠네. 예. 고구려 2세기, 백제 3세기, 신라 4세기. 왜냐면 또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니까. 예. 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가 될 것이고 4세기, 5세기, 6세기가 되겠다.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지금 태조왕 그리고 고국원왕 2세기죠. 그 얘기를 지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51쪽에 보면은 미천왕이 있습니다. 미천왕 서안평을 점령했다라고 했고 낙랑을 축출했고 대방을 점령했다고 그랬잖아요. 낙랑과 대방 축출만 해도 뭐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왕대사를 차지하는 분이니까. 오른쪽에 서안평 위치 보이죠? 압록강 하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요서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요지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했고요. 미천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고국원왕과 이제 소실망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위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위기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원왕이 371년에 전사를 해요. 예, 바로 그 과정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일단 전현이란 날에 모용황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된 게 342년. 이거 몰라도 좋습니다. 이때 자기 아버지인 미천왕의 시신이 도굴이 되는 국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잡혀가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에는 백제 근초광의 공격으로 평양성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왕이 싸우다 죽었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상당히 위기의 상황도 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이러한 위기를 이제 슬기롭게 극복했던 왕대사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 일단 소수리망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리망은 우리나라 최초가 많죠.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372년이고 중요한 연도입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율령을 안포했습니다. 그리고 태학을 세웠다. 뭐 연도상으로는 태학이 먼저죠. 태학을 세우고 율령을 안포했다 이렇게 한 것도 좋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의 기틀을 좀 정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소수리망의 조카가 거기 있는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개토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시기. 자, 이 시기가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 5세기로 이어지는. 물론 소수리망은 그 이전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고구려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국왕들이다. 따라서 왕대사는 매우 중요하겠죠. 정리해 보죠. 광개토대왕입니다. 5세기 이제 4세기 말해서 5세기에 지금 걸쳐 있죠. 최초로 영락이라는 연호. 그 영락이라는 연호는 중국과 대등하다, 황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뭐 시호는 이제 거기 나오는 거 뭐 보시면 되고, 후연을 격파하고, 그래서 요동 지역을 확보했고 숙신을 정복해서 만주를 장악했다.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계속적으로 백제를 압박을 해서 백제의 아신왕에게 항복을 받아낸 게 396. 이거 뭐 광개토대왕릉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한강 이북까지 진출을 합니다. 근데 그 백제와는 고구원왕 때 지금 백제 그 고구원왕이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광개토대왕이 당연히 백제를 압박한다는 건 뭐 당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별표 3개죠. 백제와 외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자 도움을 요청한 내무랑에게 5만의 군대를 보내 외를 격퇴하고 신라를 구원했습니다. 이 신라 출병, 광개토대왕 비문의 기록인데요. 내무랑에게 5만의 군대를 보내서 외를 격퇴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아마 그 외라고 하는 세력이 이제 가야와도 연결이 돼서 아마 금간가야 지역까지 광개토대왕이 진출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그,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오면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 호우명 그릇이 이제 신라 지역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김해 금강가야 지역에서는 고구려군의 화살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여를 정벌하고 후연을 압박해서 결국 내분으로 이제 멸망에 이르게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왕조를 무너뜨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바로 광개토대왕이다. 얘기 나온 김에 옆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고대에 사용된 독자 연호와 함께 위에 보면은 을불 미천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데 이 미천왕은 자기 큰아버지죠. 봉상왕의 학정에 쫓겨다니면서 고생했던 얘기가 삼국사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슴을 살았던 이야기, 장사를 했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미 그때 당시에 고구려는 머슴제도도 있고 장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독자적 연호는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부터 시작을 합니다. 장수왕의 연호라고 이제 추정된 것들만 이제 써놨고요. 실제 확인은 안 되고 있고, 신라에서는 버프왕이 제일 처음이죠. 건원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영락, 신라의 건원, 백제는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전에 최근에 발굴이 끝난 익산의 미륵사지 탑에 그 봉안기가 나왔는데요. 그 봉안기에서는 폐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이렇게 되니까 백제도 황제국을 자처하고 있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호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자료가 보면 그 태왕릉이 보이죠? 광개토대왕릉비에서 약 400m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장군총으로 우리가 장수왕의 무덤을 추정하는데 이 장군총보다 2배 이상 크고 이곳을 발굴된 벽돌과 청동방울의 태왕이라는 글귀로 봐서 광개토대왕의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무지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요. 광개토대왕릉비가 있죠. 예, 이 광개토대왕릉비 비의 구성은 뭐 보시면 되겠고요. 광개토대왕과 관련해서는 그 신묘년 기사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임나 1번 부설. 그러니까 그 고구려 비문이 위에 보면 1번 건국신화 있고요. 아까 우리 신화에 대해서 잠깐 읽어봤고, 두 번째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정복 활동기에 신묘년 391년 신묘년의 그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 기사가 거기 나왔잖아요. 뭐 한자를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냥 그 원래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해서 해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1번에 보시면 임나 1번 부설이 이 신묘년 기사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거죠. 거기 이제 보면은 1번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외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깨고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외가 건너왔다 그러니까 이 일본서기에 기록된 임나 1번부, 즉 일본이 임나는 가야를 뜻하니까
가야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 있거든요. 그의 증거로서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도해파의 주어를 고구려로 봐서 위당 정인보 선생이 주장이죠. 신문연의 외가 침입해오니 고구려 광교토대왕이 바다를 건너 외를 깨뜨리고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해서 일본인들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나 일본 부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신빙성이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설명하는 비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어는 항상 광개토 대왕이 돼야지 왜 갑자기 일본이 주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외를 격찬다 이런 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릉비 장수왕이 지었습니다. 414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엔 장수왕입니다. 장수하셨어요. 재위기간이 414년 491이니까 어마어마하죠. 79년간 재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상에 남아있는 분 중에는 두 번째죠. 아까 태조왕이 100년 가까이 됐고 고구려 국왕들이 뭐 이렇게 잘 드시는지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고구려 최고의 전성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지도가 보이잖아요.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 대왕님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3번은 별표 3개 하시죠.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면 항상 요건 많이 물어보는 구절이고 항상 장수왕을 대신하는 구절로 많이 얘기합니다.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하는 한편 흥안령의 초원지대 저 북쪽 지대 얘기합니다. 거의 내몽골 지역까지 가는 거죠. 외몽골 중국 남북조와 동시교류하는 양면외교를 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했다.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 장악이란 말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장수왕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427년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427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평양에 이제 궁을 만들었는데 그 궁 이름을 안악궁이라고 그래요. 안악궁을 건설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남진 정책을 핍니다. 이에 백제는 그리고 신라는 동맹을 맺죠. 이걸 나제 동맹이라고 하고요. 470 북위에 국서를 보내 이 백제 같은 경우는 북위에 국서를 보내서 군사원전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5번에 보면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 한성을 함락시키는데요. 매우 중요한 연도가 하나 나왔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장수왕과 관련해서는 475년이라는 연도를 꼭 기억하세요. 왜? 한성 함락이지 뭐. 백제의 한성에 함락시킨 것이 475년입니다. 자, 왕대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연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연도를 제가 강조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475년 백제를 몰락시키고 저 남쪽으로 쫓아보내면서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누가? 장수왕. 그래서 한성 함락은 한강 유역 장악입니다. 한강 유역 확보했다. 그러면 475년이라는 연도는 그 이전은 한강 유역은 백제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475년 이후에는 한강 유역을 누가? 고구려가 장악했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그 위례성 한성을 함락하고 당시 국왕이던 계로왕을 살해하여 중령에서 남양만에 이른 한강역까지 확보했고요.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그 중원 고구려비 오른쪽에 보이죠? 이 중원 고구려비를 그 문자 명왕 시기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고구려가 중원 고구려 지금의 충주죠. 충주까지 내려갔다는 증거로 이 고구려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금성문 관련해서는 지금 광개토대왕릉비,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 천도 시기에 지방에 경당을 설립해서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그런데 보통 이제 구당서의 기록이에요. 경당 별표 3개 하시고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시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태학이 있었는데 소수림왕이 세운 최초의 국립교육기관이죠. 지방에는 경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수왕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료가 옆에 있잖아요. 장수왕이 보낸 간첩 도림. 장수왕이 백제의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파견한 승려 신분의 첩자인데요. 백제 계로왕이 바둑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서 신임을 얻게 되자 왕성을 쌓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제안하여 백제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괴로왕 괴로워. 그랬겠지. 고구려로 돌아온 이 사실을 이제 장수왕에게 보고하자 475년 왕은 3만의 군대를 보내 한성을 함락하고 계류왕을 죽였습니다. 예. 그 삼국사 기업은 계류왕의 마지막에 나오죠. 이때 계류왕의 아들 문주죠. 문주가 지금 나제동맹의 시기니까 허겁지겁 신라의 원병을 요청하러 갔으나 이미 한성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주는 어디로? 쫓겨서 공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가 이제 공주 웅진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도했다기보다는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빠를 겁니다. 53쪽의 사료는요, 장수왕의 자주외교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설명 보죠. 사료에 보이듯이 고구려는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를 했습니다. 중국은 그때 북조와 남조로 두 개의 왕조가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고구려의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북쪽의 북이란 나라와 남쪽의 남제란 나라는 고구려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북이는 형식상 남제의 조공국이던 고구려를 남제와 동등하게 대우했고 이로 인해 남제의 항의를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의 조공 외교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당시 국제관계를 고려한 실리축의 정책이었다. 예, 남북조와 동시에 고려했고 그리고 대우를 동등하게 받고 이런 일 거기는 안 나왔는데 원래는 남제로 가던 사신이 잘못해서 북위로 풍랑이 밀려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두 나라가 대립하는 입장에서는 북위 입장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텐데 아주 후하게 대우했던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죽었을 때 북위의 황제가 조칙을 폐하고 매우 슬퍼했다. 그리고 수십일간 먹는 거를 제한하면서 애도를 표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고구려의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구려가 상당히 쇠퇴하게 된 겁니다. 우리 그걸 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24대 안원왕 때 보세요. 안원왕이 지금 시기가 6세기입니다. 6세기. 자, 나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고 안원왕 말년 수도에서 벌어진 추군 측과 세근 측 간의 내전으로 패배한 세근 측의 피살자가 2천여 명이 되었다고 일본서 기록되어 있고요. 승리한 추군 측의 왕자가 양원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후 왕권이 쇠퇴했다. 자,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분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6세기 중반에 내분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분을 파고들은 것이 백제와 신라죠. 밑에 보시면 북제 돌고래 친을 받았고 북쪽으로는 나제 연합군에게 한강력을 상실합니다. 551년에 별표 3개. 고구려의 고승 해량이라는 승려가 신라의 거칠부에게 나라에 정난이 있어 멸망이 머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라로 투항한 시기도 바로 이때죠. 신라의 국왕은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세기에 가서 이렇게 강력했던 고구려가 6세기에 가서 귀족들 간의 내분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를 틈타서 백제와 신라가 한강력을 장악한다는 것을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평원왕 얘기인데 평원왕 시기는 이제 온달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뭐 그 정도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거기 54쪽에 자료를 잠깐 정리해 보죠. 6세기 후반 고구려 귀족연합 정권의 수립과 특징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결국 6세기의 귀족연합 왕권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자, 보죠. 551년 나제동맹군의 반격으로 한강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북제와 돌고래 압박이 거세지자 평원왕 시기 이후 고구려 귀족들이 일단 그들 간의 분쟁을 중단하고 타협책으로 귀족 연립정권 체제를 구축한 뒤 외침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는 겁니다. 이 체제에서 실권직인 대대로라는 직책이죠. 수상의 직책인데 대대로는 소수의 유력 귀족들이 3년마다 선출했으며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는 각기 병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승부를 가렸다고 합니다. 이때 국왕은 국문을 닫아 걸고 간섭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귀족들의 세력이 셌고 왕은 천손으로서 최고 사제의 권능은 여전히 유지하였으나 현실 정치에서 그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체제의 기본적 틀은 고구려 말기까지도 지속이 됐고요. 후일 연개소문, 막리지였죠. 아버지를 뒤이어서 대대로의 직책을 갖고 있었잖아요. 대대로의 연개소문이 쿠데타와
집권 과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즉 왕권이 6세기 후반 이후에 급격히 약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은 잘 모르죠 우리가.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틈을 누가 노렸다? 백제와 신라가 노렸단 말이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구려 우리 흐름을 봤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쇠퇴하는 것까지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자, 이번 이후에는 백제입니다. 거기 54쪽이죠. 왕대로 본 시대사인데, 뭐, 1세기 쭉 온조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온조는 잠깐 보면, 고구려의 유이민이죠. 온조와 그의 비류와 그의 동생 온조가 내려왔습니다. 한강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하죠. 이때는 이제 마한의 영역이잖아요. 지금만 해도. 그 도읍을 위례성에서 한성으로 옮기고, 십제를 백제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는요, 그러니까 뭐 하남 위례성도 있고요, 하북 위례성도 있고, 이렇게 서울 주변에 도읍을 몇 번 옮깁니다.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 몰라도 좋고, 중요한 거는 서울 지역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 하류 지역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자료 보면요, 하남 위례성의 유력한 유력지로 풍납토성이 이제 거의 낙점을 됐어요. 그래서 이 풍납토성에서 뭐 출토한 유물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 풍납토성이 아마 초기에 475년에 불탄 한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거의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제는 언제 고대국가 기틀을 마련했을까요? 바로 거기 나와 있는 3세기 고이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제 고이왕 때죠. 3세 고이왕이 되겠습니다. 백제는 사실 뭐 사료가 많지가 않고 소략합니다. 삼국사기 자체가 백제가 가장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데, 고이왕 한번 볼까요? 영토를 넓히고 국가체를 정비했다. 중앙집권체제의 정비. 육자평을 넣어서, 육자평 별표 3개죠. 업무를 분장시켰고 16관등제와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이 얘기는 이제 왕의 권한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율령의 반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령 반포가 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때 보이는 것들이 율령과 관계된 것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거죠. 형제 상속을 성립하고 귀족회인 남당을 설치한. 여러분이 고이왕 때의 남당이란 것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사료를 넣어놨는데요. 거기 뭐 남당에서 정사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 남당, 고이왕의 왕권 강화 남당. 그래서 밑에 보면 설명, 남당은 왕을 중심으로 귀족들이며 정사를 하던 정청이다. 고이왕 때 국왕의 권력이 어느 정도로 공고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당을 많이 얘기하는 거란 거죠. 이후 왕권이 더 강화되고 정치가 복잡해지면서 행정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남당은 군신회의나 연회를 행하는 장소로 성격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남당의 설치. 그리고 목지국을 공격해서 한강역을 점차 장악해 갔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고이왕이. 그러다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백제는 일찌감치 한강역에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일찌감치 한강역에 장을 잡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흥을 꾀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근초고왕 때가 되겠습니다. 4세기죠. 위대한 정복군주 근초고왕의 등장입니다. 고구려를 위기에 빠뜨렸죠. 아까 이 고구려의 위기, 이 위기가 바로 근초고왕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371년을 기억해 두자고 그랬죠. 자, 근초고왕 보죠. 천안에서 익산 지방으로 옮겨 추정된 마한을 통합하고 전라도 해안 지역까지 확보한 걸로 추정합니다. 장군인 목나 근자를 보내어 가야 7국을 병합합니다. 그의 후손, 이 목나 근자의 후손이 외국,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아마 일본 서기에는 마치 외국이 가야를 정복해서 임나 일본부를 설치한 것처럼 윤색이 되었다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죠. 그만큼 가야도 영향권을 얻었다. 황해도 치양에서 고구려를 물리친 후 평양까지 진격해서 고구 권왕을 전사시켜서 371년의 일입니다. 고구 권왕이 전사되고 전성기죠. 동진과 교류하는 편 요서 등으로 해외 진출이 활발하여 강력한 국제적 상업국가로 성장했다고. 요서 별표 3개 하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는데 요소는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좀 이따 보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위의 부자상속제가 확립됩니다. 이때 근초광 때. 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칠지도라는 칼, 밑에도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 칠지도가 이때쯤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 보면은 거기 왕인이 노노와 천자문을 전래하고 아즈키가 한자를 전래했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대략 추정하기를 근초광시기로 보고 있죠. 박사 고흥이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합니다. 각국은 이제 자기네 나라 역사를 편찬하게 되는데요. 고구려가 가장 빨랐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를 편찬하는데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많은 왕대사가 얘기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그 한성시기 백제 팽창과 관련해서 4세기 백제 요서 지역 진출입니다. 밑에 그 사료가 보이잖아요. 송서, 그 다음에 뭐 통전 2개를 해놨습니다만은 뭐 남제서라든가 이런 데는 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에 대해서는 근초광 시기설이 있지만 그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4세기 후반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백제가 밑에 지도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도. 요소 지역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근초광 때거든요. 근초광 이후죠, 이후. 근초광 이후 4세기 후반인데 그 요소 지역에 진출했던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는 없죠. 왜냐면 중국 역사서에 써놨는데 이걸 부인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일부 식민사학자는 미안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백제의 요소 진출, 그 시기가 언제다? 근초광 이후, 그 4세기 후반이다.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면 좋겠네요. 요소 진출. 자, 칠지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한성시기 백제 금동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밑에 금동관 보이죠? 그 밑에 설명 보세요. 한성 백제가 옛 마한의 영역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전략 요충 지역을 장악한 유력자에게 하세한 위세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에서 한 7점 정도가 출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백제가 이런 것을 이제 뻗어나갈 때 이런 것들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성 시기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갔는데 고구려에서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등장하죠. 이번에는 그것은 바로 백제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57쪽에 보면요. 17대 아신왕이죠. 수군까지 동원한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아마 한성, 지금 서울로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의 풍납토성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한성이 포위되자 항복을 청하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나오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압박만 했죠. 그러니까 20대 비유왕 때 신라 눌지마립강과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433년이죠. 그래서 여기 433년에 나제 동맹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려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나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계로왕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북위에 국서를 보내서 원병을 요청해요. 472년에. 밑에 보시면 거기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째 줄 보면 우리나라는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를 무척 괴롭힙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밑에 설명 보세요. 2번 고구려 장수왕은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라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으며 계로왕이 이제 국서를 보내니까 북위와 백제의 연결을 우려했을 것이다. 장수왕이 3만의 군대를 동원한 보복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8,000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계로왕은 살해되었습니다. 475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국서를 보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은 철저히 파괴되는데 수십 일간 불탔다고 합니다. 신라의 원군 1만여 명을 이끌고 온 태자 문주는 한성을 포기하고 급히 웅진으로 천도했는데 백제는 사실상 나라가 망하는 참극을 겪은 거죠. 이게 계로왕 시기의 위기죠.
475년입니다. 물론 고구려 위기도 있었죠. 아까 고궁원왕의 전사 371년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그 나제동맹의 변철을 잠깐 했는데요. 한성식이 좀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웅진식이죠. 475년 한성을 상실한 이후에 백제의 적극적 노력을 결혼동맹으로까지 발전해요. 신라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 동성왕은 신라의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고 소지왕에 의해 응해서 왕족인 이찬 비지의 딸을 동성왕에게 시집 보내면서 성립되었다. 그러니까 493년에 결혼동맹으로까지 발전해서 결혼동맹 별표하십시오, 여러분. 사비식이죠. 자, 사비식이 성왕인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진흥왕과 더불어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역을 일시 회복했죠. 아까 우리 얘기했죠. 6세기 고구려의 위기. 그때 이제 회복을 했는데,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유역, 하류를 다시 빼앗기죠. 따라서 120여 년에 걸친 나제동맹은 결렬됩니다. 복추전에 나선 성왕이 관산성,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옥천에서 전사하면서 백제는 한강유역과 가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이제 동성왕 시기에도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북이의 군대가 요소 지역을 침략하자 이를 격퇴했다는 기록이 남제서에 또 나오거든요. 밑에 사료도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이 4세기 후반부터 이 시기에 백제와 분명히 요소 지역과의 관계는 분명히 있었다. 기억을 하시고, 거기 탐나를 복속하고 별표 3개 하십시오. 백제 동성왕 때 탐나가 복속됐다고 하는데 아마 조공관계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탐나, 제주가 백제의 영향력으로 들어온 게 동성왕 때다.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5대 무령왕이 나오는데요. 그 위기, 근초고왕과 이 계로왕의 사망 위기의 그 위기를 나름 이제 정리한 왕이 이제 무령왕이고요. 그리고 성왕으로 이어진 거죠. 무령왕과 성왕은 6세기가 되겠습니다. 6세기가 되는. 네. 세기로 알아두면 있고, 이따 성왕에 대해서는 또 연도를 또 얘기할게요. 무령왕은 볼까요? 무령왕은 여러분 잘 알죠? 무령왕릉으로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무령왕릉으로도 잘 알죠. 예. 거기 보면 22담노의 왕족을 파견했던 기록이 분명히 있고요. 22담노, 별표 3개입니다. 무령왕, 22담노. 보통 담노라고 하는 것은 백제의 지방조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담노. 그 다음에 섬진간 하구의 대사진을 탈취하고 가야 세력을 압박합니다. 대사진 확보, 가야를 압박했다. 남조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영동 대장군이란 관작을 받았는데, 왼쪽에 보시면 거기 무령왕이 양나라에 파견한 백제 사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밑에 설명 나오죠. 양직공도라고 해요. 양나라에 왔던 사신들의 그림. 근데 백제 사신의 그림을 여기다 그려놨고 옆에다 글을 써놨잖아요. 이제 그 글이 이제 우리가 무령왕으로 추정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설명 밑에 셋째 줄, 백제가 마한에서 비롯되어 요서 지방을 차지했으며 무령왕이 고구려를 크게 물리쳤다는 내용이 옆에 지금 한자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나름대로 이제 중흥의 틀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무령왕은 죽었을 때 무령왕릉에 묻히죠. 벽돌 무덤인데, 그 벽돌 무덤 무령왕릉 어느 나라의 영향? 중국의 영향이죠. 양나라의 영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무령왕의 아들이 성왕입니다. 성왕은 의식적으로 천도를 하죠. 그게 사비천도입니다. 538, 몰라도 좋고요. 그만큼 이제 중흥의 발판 뻗어 나가려고 해서 이제 보다 더 좀 평야지대로 이동을 했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나중에 다시 백제로 돌아갑니다만은. 22부의 중앙 관서인데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왕대사 물어볼 때 바로 이게 나오죠. 무령왕의 22담노와 성왕의 22부 중앙 관서 설치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령왕의 담노는 지방 조직이고요. 성왕의 22부 중앙 관서는 중앙 조직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일본의 불고를 전래한 건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그 4번에 재밌는 게 있어요. 불교 교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겸익 동그라미 하시고 인도에 파견해서 불경을 번역했다. 예, 즉 인도로 승려를 보냈다. 겸익이라는 승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신라와 연합해서 일시적으로 한강 하류를 회복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6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고구려가 귀족끼리 내분할 때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됐는데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역 상실해서 이에 신라에 대한 보복 전쟁을 일으켰죠. 그걸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죠. 그게 몇 년이에요? 554년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죠. 핵심은 이거죠. 475년에 한성이 함락된 이래로 백제는 아주 짧은 기간, 한 2, 3년 한강역을 장악했으나 결국은 관산성 전투 이후에는 영원히 망할 때까지 한강역을 장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관산성 전투 이후에 한강역은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신라의 차지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연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고구건왕의 전사, 고구려의 위기. 그 다음에 장수왕이 뻗어나 그 이후에 5세기 고구려가 이제 강해지니까 나제 동맹의 체결, 그리고 475년 한성의 함락, 554년에 관산성 전투로 인한 한강역의 상실. 자, 아주 좀 연도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산성 전투에 대해서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옆에 보면 일본 소기에 기록된 관산성 전투와 성왕의 죽음.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간략히 나옵니다. 그냥 성왕이 죽었다. 관산성 공개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일본 서기에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데 일본은 진해 역사도 아닌데 이렇게 왜 자세히 썼을까요? 백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보죠. 성왕의 아들 위도광입니다. 이름이 부여창인데요. 권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북 옥천의 관산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관산성은 신라의 아주 그 전략적인 거죠.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한강역 장악이 된 보복이었을 겁니다. 부여창이 오랫동안 전쟁을 지휘하는 것을 보고 성왕은 격려차 군대를 이끌고 전선을 향했는데 미리 정보를 알고 매복했던 신라인 고도가 이름이죠. 고관은 지방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에 내린 직급이고요. 사로잡혔습니다. 고도가 성왕에게 2번 절을 한 후 왕의 머리를 베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성왕은 느면한 자세로 왕의 머리는 종에 맡길 수 없다라며 거절하였다. 고도가 우리나라 국법에는 맹세한 바를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종의 손에 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성왕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는 만감이 오가는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성왕은 비장한 어조로 과인은 매양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참고 살아왔지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는 머리를 늘려 배임을 당하였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한번 잘 보시죠. 신라인들은 성왕의 시신 가운데 몸은 돌려주었으나 머리는 북청이라는 관청의 계단 밑에 묻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겠다는 거죠. 엄청나게 모욕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여파로 백제군은 4명의 좌평과 사졸 29,600명이 몰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왕의 죽음에 책임을 느낀 부여창, 즉 위도광은 겨우 목숨만 살았죠.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부왕의 명복을 빌고자 했어요. 이러한 기록은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 일본 서기의 기록이죠. 관산성의 패전으로 인한 백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아예 이걸 넣어놨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이게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관산성 전투가. 또 한 번 망할 뻔하는 거죠. 나라가. 그 아들이 위도광입니다. 창왕인데요. 밑에 보면 그 위도광이 능산리라는 절을 만들고 왕응사를 창건했던 그런 의미가 있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백제 금동대학로는 다 알 겁니다. 이 금동대학로가 아마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 능산리 절 앞에는 능산리 고분군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왕의 묘일 겁니다. 그래서 위도광이 금동대학로는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 백제사까지 정리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연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제가 한강역을 장악하고 잘 나갔을 때 고구려한테는 위기가 왔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5세기 들어오면서 힘의 균형이 고구려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근초광 때 이렇게 강했던 고구려가 백제가 약화되는데 433년은 나제 동맹을 체결해서 그에 대항을 했고, 하지만 중가 부적 475년 장수왕은 백제의 한성을 함락함으로써 한강역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던 한강 유역이 6세기 가면서 이제 고구려의 내분을 얘기했거든요. 아까 우리 안원왕 시기의 그 내분을 얘기했잖아요. 양원왕 시기 내분을 얘기했는데, 그때 신라와 백제가 한강역을 다시 장악하고 둘이 이제 격쟁을 벌였는데, 관산성에서 성왕이 554년에 전사하면서 사실상 한강유역의 지배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예. 자, 이번에는 신라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거기 왕들 이름을 쭉 기록했는데, 역시 그 위에 보면 지난해 소국인 사로에서 출발했는데, 우리 아까 사로에는 누가 많이 들어왔다고요? 고조선 유이민이 많이 왔다고 분명히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조선 유이민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그 유이민이 바로 이제 그런 유이민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박혁거세는 거서관이라고 불렸다고 나오잖아요. 옆에 보시면 신라 왕호의 변천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으로 가는데 그 어떤 왕이라는 것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거서관이나 차차웅은 모두 군장이나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사금은 또 연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치 지도자의 그런 권위, 뭐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힘, 이런 건 못 느끼는 왕인데, 마리깐 하면은 일단 대수장이라는 뜻이고요. 왕이라고 하는 건 뭐 오늘날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와 같이 처음에 국가 단계가 조그맣을 때의 그 명칭들이 옆에 그 특징이 있잖아요. 국가가 발전할수록 그 명칭들이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예요? 마리까이라는 칭호를 누가 먼저 썼냐? 내물마리까입니다. 내물왕. 여기 보세요. 신라, 아까 누가? 내물마리까이죠. 내물왕. 예. 우리가 이제 왕이라고 불러주지만, 내물왕 때 아니에요, 사색이. 예. 바로 이 내물왕 때 마리까이라는 칭호를 썼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 왕이라는 칭호는 지중왕 때 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좀 알고서 그 다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국왕들이 있습니다만은 내물마리깐 시기쯤 와서야 신라는 이제 고대 국가의 형성기를 맞이한다. 내물마리깐이 뭐죠? 그 제위기한이 402년에 끝나는데 거의 광개토대왕 시기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김씨가 왕위를 독점세서 만든 별표 3개고요. 그 다음에 왕호도 마리까인으로 고쳤고요. 낙동강 동쪽 진안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여러분 경주에 가면 커다란 무덤들이 있잖아요. 대릉원에. 이걸 우리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 축조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내물왕 시기로 보는 거예요. 아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로 따지면은 지금 내물왕 때부터 한 100여 년? 그 정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고구려를 통해 북조의 전진과 교류했어요. 고구려 사신을 따라서 북조에 가고요.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합니다. 그런데 그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외 격퇴 별표 3개 하시고, 아까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우리가 잠깐 봤죠? 그 증거가 밑에 나와 있는 호우명 그릇이란 겁니다. 호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 이름이거든요. 그 바닥에 보면 국강상 광개토 호태왕이라고 지금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광개토대왕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호우총, 이 그릇이 발견된 걸 호우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라 왕릉급에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라의 국왕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광개토대왕의 제사를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즉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내물마리깐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400년 기사, 외를 격퇴했다고 하는 것이 광개토대왕과의 관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구려가 그냥만 도와줬을까요? 고구려의 힘이 강력해지겠죠. 사사건건 신라를 간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19대 눌지마리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백제 비유왕과 나제 동맹을 체결했을 것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나제 동맹이 배경이에요. 네. 별표 3개가 되겠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랑에서, 이제, 눌지왕으로 갈 때, 나제 동맹이 이제 체결되는 거죠. 이때, 나제 동맹 체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도와줬으니, 내무랑 때 도와줬으니, 고구려가 압박을 했을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눌지마리간 때, 나제 동맹을 체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의 고대국가 형성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신라의 발전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참 안타까운 거죠. 이건 어디까지 정설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가리키는 건 모두 다 정설입니다. 학계에서 지금 정설을 보는 것들만 가리키고 있고, 교과서 바탕으로 하고, 이제 국정교과서나 또 최근에 이제 겸임정 교과서를 다 해가지고 지금 가리키는 건데, 그러면 이 이전의 국왕들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느냐? 삼국사기 보면은 기록이 꽤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4, 5세기 대, 요 앞에 부분이 좀 부족한 이유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를 좀, 해결해야 되니까, 요런 구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 주의하세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